본 영상은 운동, 산책, 잠자면서 들으시라고 묶음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벨리온. 직접 회로 회사. 리벨리온. 시작합니다. AI 반도체 시장, 여기엔 절대 강자가 하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바로 이 거대한 제국에 아주 대담하게 도전장을 내민 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조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 스타트업이 평가받는 잠재적인 기업 가치인데, 와, 이게 실현되면 한국 테크 역사상 가장 큰 IPO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근데 이 엄청난 몸값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결국엔 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한국 스타트업이 그 거대한 엔비디아 제국에 진짜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도전자 이름부터가 딱 반란이잖아요. 바로 리벨리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시작부터 좀 남달라요. 2020년에 설립됐는데 창업 멤버들이 누구냐면 모건 스탠리, 인텔, 심지어 스페이스X, 정말 쟁쟁한 곳들 출신들이 모인 거죠.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주권을 되찾아오겠다 이겁니다. 아니 근데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덤비는 걸까요? 그들의 비밀병기가 대체 뭘까요? 자, 이들의 전략은 엔비디아 GPU랑 힘으로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하게 접근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GPU가 온갖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만능, 스위스 칼 같은 거라면 리벨리온의 NPU는 딱 하나, 계란 후라이를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전용 뒤집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에 완전히 특화돼서 비교도 안 되게 효율적인 거죠. 처음에는 금융 분야처럼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칩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을 정말 빠르게 발전시켜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시장의 진짜 배기 경쟁자로 딱 자리매김한 겁니다. 자, 바로 이 표가 리벨리온의 강점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주력 칩인 아톰이 엔비디아의 그 유명한 에이펙 칩이랑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전력 소비량은 훨씬 적죠? 이게 바로 리벨리온이 던지는 승부수인 겁니다. 전성비, 즉 효율성으로 이기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개발자들이 쓰기 불편하면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리벨리온의 진짜 영리함이 드러납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칩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뚫을까요? 리벨리온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호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 쓰려면 처음부터 다 새로 배우세요가 아니라 기존에 파이토치 같은 걸로 엔비디아 칩에서 돌리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아예 바꿀 필요 없이 우리 칩에서도 바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죠. 자,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원대한 반란,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보면요.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시장에서 제품이 먹히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매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게 있는데 바로 적자입니다. 차세대 칩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IPO, 즉 상장을 앞두고 쓴 회계 전략인데요. 이걸 빅베스라고 불러요. 뭐냐면 목욕탕에서 한번 싹 씻어내는 것처럼 상장하기 전에 이왕 손실 보는 거 한 번에 다 털어버리자 하고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상장 후에는 예쁜 성장 곡선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리벨리온은 최근에 합병한 사피온 관련해서 무려 945억 원을 그냥 한 번에 비용으로 털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짜잔, 이제부턴 깨끗하게 성장만 할게요 하고 보여주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판이 큰 게임에는 당연히 리스크도 따르겠죠. 지금부터 얘기할 몇 가지 위험들은 정말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삼성 SK 샌드위치 신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칩을 만들어주는 곳은 삼성전자인데 회사의 가장 큰 주주이자 파트너는 삼성의 라이벌인 SK그룹이라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리스크는 더 있습니다. 최근 합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내부 조직 문제라든지 또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해서 더 좋은 신제품으로 압박해 올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단순히 칩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전기세나 유지보수비까지 다 합친 총 소유 비용, 즉 TCO가 엔비디아보다 확실히 더 낮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반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술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딱 4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째, 곧 나올 차세대 칩, 리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둘째, 삼성과 SK 사이에 아슬아슬한 관계가 잘 유지되는지. 셋째, 합병 이후의 핵심 인재들이 너나지 않고 잘 융화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리벨리언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이 또 빨리 쓰기 시작하는지. 바로 이 4가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리벨리언은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거인 엔비디아의 역사에 한때 이런 도전자도 있었다 라고 기록될 짧은 각주에 그치고 말까요? 그 결과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퓨리오사 AI. 미국 엔디비아 대항마 선언 퓨리오사 AI 시작합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이 거대한 제국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아주 당돌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AI 열풍.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AI 기술은 사실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GPU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이고 또 환경 문제이기도 하죠. 자,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가 가진 아킬레스건이고 새로운 도전자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 AI가 직면한 이 에너지 위기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에서 나타난 이 대담한 도전자,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혁신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마어마한 비용과 위험이 따르거든요. 과연 이들은 거인 사냥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경고로 남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바로 AI 에너지 위기입니다. 왜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 두뇌를 필요로 하게 됐을까요? 지금 AI를 움직이는 심장, 그러니까 GPU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치우면서 오히려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위기의 틈을 파고드는 도전자, 한국에서 온 퓨리오사 AI가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퓨리오사 AI의 성장 속도를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2017년에 회사가 세워지고 불과 2년 만에 시리즈 A 투자 유치, 그리고 2021년 시리즈 B로 날개를 달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모두가 주목하는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은 무려 4천억 원이라는 더 큰 자금을 모아서 세계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회사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를 제안한 거죠.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와,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네, 거절했어요. 1조 2천억 원보다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 결정 하나만 봐도 이 회사의 야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뭘 믿고 그런 엄청난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나선 다윗의 새총, 그 비밀병기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병기의 핵심은 바로 NPU, 우리말로는 신경망 처리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범용 칩이거든요. 근데 MPU는 달라요. 오직 AI 연산, 딱 하나만을 위해 태어난 칩입니다. 특히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면서 성능을 내느냐, 이 전성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맞춤 제작된 말 그대로 AI 특화 프로세서인 거죠. 퓨리오사 AI의 진짜 비밀 명기는요, 바로 레니게이드라는 칩의 핵심 설계에 숨어 있습니다. 텐서 수축 프로세서라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한 번 계산에 썼던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이걸 똑똑하게 여러 번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확 줄이는 아주 기발한 방식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쟁 제품인 엔비디아 칩이랑 직접 비교한 건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는요, 전기는 경쟁 제품의 거의 절반만 쓰면서도 특정 AI 작업에서는 효율이 무려 4.1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기요금, 운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길 당연히 순탄할 리가 없겠죠. 혁신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이 회사가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돈을 태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에 601억 원, 2024년엔 725억 원의 적자.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최첨단 칩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인 대만 TSMC의 생산을 맡기고 또 엄청나게 비싼 HBM3 메모리를 사오는데 전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기존 매출마저 19.4%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돈을 벌기는커녕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터져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현금을 태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트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정적인 압박은 이들이 넘어야 할 수많은 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싸워야 할 거인이 엔비디아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 앞에는 이렇게 5개의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HBM 메모리.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이 시장 물량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제때 구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알고리즘.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큰돈 들여 만든 칩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셋째, 인재 유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핵심 엔지니어를 거액에 빼가려고 할 텐데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넷째, 시장의 신뢰. 과거에 다른 칩 스타트업의 실패 때문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 불신을 뚫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지정학적 리스크. 유일한 생산기지가 대만 TSMC인데 만약에 대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리벨리온과 비교해보면 이들의 전략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퓨리오스 AI는 투자자들과 함께 독자 노선을 택했죠. 반면에 리벨리온은 KT나 SK 같은 대기업과 손을 잡는 연합 전략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택한 퓨리오스 AI와 든든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안정적인 초기 시장부터 공략하는 리벨리온. 여러분이 보시기엔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해 보이시나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 퓨리오사 AI는 과연 거인을 쓰러뜨린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아니면 그저 무모한 도전을 했던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까요? 만약에 퓨리오스 AI가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첫째, 전력 효율. 데이터 센터들의 전기 요금을 수천억 원이라 아껴줄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경제적 가치죠. 둘째, 소버린 AI. 특정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로보틱스, 자율주행차까지 뻗어나갈 잠재력이 충분하죠. 말 그대로 AI 하드웨어판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석 보고서의 평가는 이 회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고위험, 고수익 자산, 기술적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걸 시장에서 증명하고 재무적 안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험난한 과제다. 딱 이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AI의 미래를 건 이 거대한 싸움에서 과연 효율성이라는 날카로운 창은 기존 강자라는 견고한 방패를 꿰뚫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펼쳐질 기술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이 앱 하나쯤은 다 깔려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카카오티죠. 근데요, 이 회사는 그냥 택시 불러주는 앱,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해에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 기업인 동시에 회계 부정이나 독점 같은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카카오 모빌리티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카카오티를 그냥 택시 부르는 앱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이동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거대한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한테 진짜 너무나도 익숙한 화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화면 뒤에는요, 대한민국 이동시장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91%,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부를 때 10번 중에 9번 이상이 바로 이 카카오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완전한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택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리운전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앱으로 부르는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무려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순간에 카카오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의 괴물 같은 지배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돈과 기술, 이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에 있습니다. 우선 돈의 흐름부터 한번 보죠. 매출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불과 2년 만에 3천억 원대에서 4,5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여기, 영업이익에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이익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발해버렸어요. 일단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바로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폭발력을 증명합니다. 437%,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단 2년 만에 영업이익이 이렇게나 급증한 거예요. 수익성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의 비밀병기가 뭐냐? 바로 멀티암드 밴딧이라는 AI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지도상에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수많은 기사님들의 실제 운전 데이터를 학습해서 운전자들이 진짜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길을 찾아주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죠. 스스로 계속 똑똑해지는 뇌를 가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적인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배달 로봇부터 시작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우리가 상상만 해던 미래의 이동수단을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시나 이면에는요,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균열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모든 지표가 성공을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카카오 모빌리티는 끊임없이 위기설에 휩싸이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그 유명한 콜 몰아주기 논란입니다. 자기들 가맹택시한테만 콜을 유리하게 밀어줬다는 의혹이죠. 최근에 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긴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할 수 있는 회계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회사는 기사님들한테 받은 수수료 20% 전체를 우리 매출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아니 잠깐만, 각종 비용 다 빼고 당신들이 진짜로 가져가는 3, 4%만 진짜 매출로 봐야지 하고 제동을 건 겁니다. 이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지적이었죠.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2022년 매출이 7,900억 원대에서 4,800억 원대로 거의 3천억 원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회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해답은 새로운 영토,
바로 글로벌 시장과 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이 K라이드입니다. 국내의 규제와 논란을 넘어서 아예 해외로 눈을 돌린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37개 나라 어디를 가든 쓰던 카카오 T 앱 하나로 현지 택시를 바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보겠다는 대단한 야심이죠. 땅을 넘어서 이제는 하늘길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도심 공항 같은 곳으로 이동하고요. 거기서 하늘을 나는 UAM을 타고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목적지 근처에 내리면 또 다른 교통수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세상. 모든 이동이 이 앱 하나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래는 결국 이 거대한 잠재력과 심각한 리스크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말하자면 7조 원짜리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최대 7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럼 이 7조 원이라는 가치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결국 셈법은 간단합니다. 압도적인 사용자 수와 독보적인 AI 기술이라는 강력한 자산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리스크와 규제라는 부채를 빼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 회사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택시를 잡는 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이동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대한 뇌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앱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두뇌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완벽하게 정복할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서 주저앉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서진캠 자동차 엔진 부품 회사 서진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때 자동차 엔진의 심장을 만들면서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진캠인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심장,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오늘은 이 내연기관의 절대 강자가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생존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 그 치열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뭘로 유명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서진캠을 왕의 자리에 올려준 기술, 바로 캠샤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엔진이 제때 숨을 쉬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아주 정밀한 부품이에요.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인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캠샤프트 분야의 최고 관위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서진캠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인 셈입니다. 그럼 먼저 서진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진캠의 기술이 왜 독보적이냐? 바로 이 중공소결이라는 방식 때문입니다. 보통은 커다란 쇳덩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서진캠은 달랐어요. 속이 텅 빈 강철 파이프를 뼈대로 삼고 그 위에 금속 분말로 만든 다른 부품들을 착착 압착시킨 다음에 이걸 통째로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서 하나로 합쳐버리는 정말 혁신적인 공법을 쓴 거죠. 이 공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서 연비를 확 높였고요. 마찰이 심한 부분에는 또 특수 소재를 써서 내구성을 극대화했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표면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오일을 머금어서 엔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서진캠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견고해 보였던 왕국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시대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서진캠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107억 원. 정말 충격적인 적자 전환이었어요.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채 비율은 무려 480%까지 치솟았어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그야말로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아니 그럼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건가 싶으시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기가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새로운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는 것처럼 미래에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뭐랄까 일종의 성장통이었던 거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진캠은 아주 영리한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바로 미래로 건너가기 위한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는 전력이었죠.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순수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이 과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갈 부품 공급 계약을 따낸 건데요. 그 규모가 무려 1,6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하이브리드 차에는 엔진도 있고 전기 모터도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진캠은 엔진에는 원래 자기들이 잘 만들던 캠샤프트를 계속 납품하고요. 동시에 모터에는 새로 개발한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거죠. 야, 그야말로 일석이조. 기존의 수익은 지키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징검다리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튼튼한 다리를 확보했으니 이제 서진캠은 본격적으로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완전한 전기차 시대를 향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게 바로 서진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엔진 부품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전기차에 힘을 전달하는 핵심 장치, 감속기 같은 파워트레인 전문 기업이다. 라고 완전한 변신을 선언한 거죠. 이 계획이 얼마나 야심찬지 한번 보세요. 2024년 지금 친환경차 매출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부품 양산이 시작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이걸 쭉 끌어올려서 2030년에는 무려 66%까지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핵심 리스크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의 변화 속도를 잘못 예측할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리면 곤란하겠죠. 둘째, 살인적인 부채 이자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고객사, 그러니까 현대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문제고요. 넷째, 이미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된 전기차 부품 시장,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치 리스크까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진캠의 미래는 이 질문 하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압도적인 기술력이 과연 회사의 재무 상태가 버텨주는 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내연기관 시대의 왕이었던 서진캠이 전기차 시대에도 살아남아 다시 한번 왕관을 쓸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 여행권 현대아산 아픔이 크지요. 시작합니다. 평화의 상징, 그리고 건설사. 어쩐지 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한 기업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현대아산, 이 회사가 가진 아주 분열된 현실과 꿈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평화의 상징으로 태어난 기업이 어떻게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아주 현실적인 건설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현대아산의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기업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경협이라는 원대한 꿈과 국내 건설이라는 냉정한 현실, 그 사이의 간격은 과연 얼마나 클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아산의 정체성은 정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쪽은 남북협력이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꾸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매출의 거의 90%를 책임지는 냉혹한 건설 현장이죠. 이상과 현실,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 모든 전환은요, 바로 생존이라는 아주 절박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처절한 생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9년에 품었던 거대한 꿈은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그리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라는 두 번의 결정타를 맞고 거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사는 말 그대로 존폐의 기로에 섰고요. 무려 13년이라는 정말 긴 암흑기를 거쳐서 2021년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였던 거죠. 회사의 정체성이자 주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황에서 건설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 차트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전체 매출에서 국내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현대아산은 이름만 남은 대북 기업이 아니라 완벽하게 건설사로 체질을 바꿨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필사적인 생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콘크리트라는 현실 속에서 현대아산이 이뤄낸 성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 그 성공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영업이익에 있습니다. 34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 이건 이 회사가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341% 성장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현대아산의 건설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무엇을 이뤘는지는 봤으니 이제 어떻게 이뤄냈는지 살펴볼 차례죠. 그 비밀은 바로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PC 더블월 공법이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벽에 틀을 미리 다 만들어 와서요. 현장에서는 레고처럼 조립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만 부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탈현장 시공, 즉 OSC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의 효과는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시간, 비용, 품질, 안전, 건설업의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모두 개선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경쟁이 정말 치열한 건설 시장에서 현대아산이 가진 강력한 차별점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은 프라헬스라는 성공적인 주거 브랜드로 이어졌고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곧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직결된 아주 좋은 사례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 즉 이 회사의 또 다른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북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7,800억 원. 이게 바로 금강산과 개성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꽁꽁 묶여있는 현대아산 자산의 총 가치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7,800억 원. 과연 그냥 날려버린 돈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깨어날 엄청난 잠재력, 즉 잠자는 거인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현대아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금융 개념인 옵션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장부상 손실이지만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개발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우선 입장권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 입장권 자체에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2가지 측면을 합쳐서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기업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최종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래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현대아산은 지금처럼 튼튼한 중견 건설사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요? 묶여있던 7,800억 원의 자산이 깨어나면서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 마스터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그야말로 수십 배로 뛸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최종 성적표가 이 모든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최상위권인 A등급이죠. 하지만 남북관계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항목은 C+,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문장이 현대아산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꿈의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기업. 바로 그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문제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아산은 냉혹한 현실에 완벽히 적응한 생존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새벽을 기다리는 마지막 몽상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오아시스 새벽 배송회사 오아시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 특히 신선식품 새벽 배송은요, 말 그대로 쩐의 전쟁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수천억, 아니 조 단위 적자는 그냥 감소하는 계획된 출혈 경쟁,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곳이죠. 그런데요, 모두가 이 미친 공식을 따를 때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이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보여주죠. 왼쪽에 거대 기업들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오아시스라는 회사는 무려 13년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혼자서만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걸어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오아시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커머스 업계의 이 불문율을 깨뜨리고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수익성의 역설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숫자로 오아시스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표 한번 보세요.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4.4%예요. 이게 왜 그렇게 놀랍냐고요? 아니, 남들 다 조 단위로 적자 보는 게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이 시장에서 4.4% 흑자라는 건요, 거의 반칙 수준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오아시스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이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 오아시스 성공 신화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두 가지 핵심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그들이 직접 개발한 독점 기술의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오아시스 전략의 심장은 바로 이 O2O,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모델에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수천억 원씩 들여서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지을 때 오아시스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자기네 오프라인 가게를 미니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모든 것을 바꾼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 O2O 모델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이 화면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자,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죠? 그럼 근처 매장에서 바로 포장해서 배송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신선식품이 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그 오프라인 매대에서 당일 다 팔아버리니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신선식품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고 폐기율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이 아니에요. 돈이 셀 수 있는 구멍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영리한 오프라인 전략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두 번째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가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낸 물류 소프트웨어 오아시스 루트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물류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싼 로봇, 자동화 설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때 오아시스는 똑똑한 소프트웨어에 집중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 대신에 그냥 직원들 손에 들려있는 개인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설계한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작업자 한 명이 냉동, 냉장, 상온 제품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앱이 알려주는 최적의 동선으로 한 번에 쭉 돌면서 다 담게 만들고요. 심지어 서로 다른 온도의 제품들을 어떻게 한 박스에 효율적으로 담을지까지 알려줍니다. 이 모든 독보적인 기술은 한국이랑 일본에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알뜰하고 영리하게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오아시스.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가 자신들의 철학과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아주 충격적이고 거대한 도박을 하나 합니다. 바로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을 인수한 겁니다. 티몬, 다들 기억하시죠? 한때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했던 대한민국 소셜 커머스의 시대를 열었던 그야말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이 거인을 사들인 가격이 얼마일까요? 총 1,810억 원입니다. 전성기 가치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이죠. 언뜻 보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거래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과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회사를 다음 단계로 점프시킬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회사를 통째로 위기에 빠뜨릴 독이 든 성배가 될까요? 물론 오아시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위험한 도박을 했을 리는 없죠.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팀원의 420만 사용자를 단번에 우리 고객으로 만들고 우리한테 부족했던 비식품 상품군을 확 강화하고 또 팀원이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구매 데이터를 우리 똑똑한 물류 시스템에 딱 결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죠. 이제부터 이 파격적인 거래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위험들을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딜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의심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가장 큰 위험, 바로 무너진 신뢰입니다. 티모는 판매자들에게 물건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만약에 오아시스가 빈 껍데기만 인수하고 이 플랫폼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인수는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비용의 문제입니다. 오아시스는 팀원 직원 140여 명의 고용을 5년 동안 보장해야 해요. 이건 효율성을 생명처럼 여겨온 오아시스의 조직 문화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상당한 고정비 증가로 이어져서 그 단단했던 흑자 구조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지금까지 오아시스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오투어 모델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역설이죠. 팀원의 전국적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깔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오아시스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아시스의 독특한 성공 비결과 팀원 인수라는 거대한 도박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앞으로 6개월 안에 떠나갔던 판매자들이 다시 팀원으로 돌아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신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신호죠. 둘째, 2025년에 도입될 루트 100이라는 새로운 AI 기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분석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오아시스가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면 이 모든 성과가 과거 목표였던 기업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작은 동네 맛집에서 완벽하게 통했던 오아시스의 그 성공 레시피가 티몬이라는 거대한 레스토랑의 메뉴판에서도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만남은 결국 재앙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쩌면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JBK랩 K항암제회사 JBK랩 시작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회사, 바로 JBK랩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죠. 자, 이 회사는요,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시장을 딱 만들어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023년에는요, 매출이 무려 465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뉴트럴슈티컬이라는 시장에서 찾은 아주 독특한 전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식품이랑 의약품의 좋은 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그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하잖아요. JBK랩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전문가, 바로 약사들하고 손을 잡은 거죠. 이걸로 자기들 비즈니스 주변에 아무도 못 넘어오는 아주 단단한 해자를 퍼버린 겁니다. 이 성공의 비결을 좀 더 뜯어보면요,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일단 2,000개가 넘는 약국 파트너 네트워크가 쫙 깔려 있고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니까 고객 충성도도 엄청 높았죠. 재무적으로도 보세요. 부채 비율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죠? 그런데 글쎄요,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화려한 매출 실적 바로 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숫자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수익성이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매출은 400억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154억에서 69억으로 그리고 20.9억. 이건 그냥 곤두박질 친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영업이익률이요. 2022년에는 35%가 넘었어요. 아주 건실했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5%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 선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회사의 심장, 바로 핵심 기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건 생체 이용률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돼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먹었을 때 그게 그냥 몸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돼서 효과를 내느냐, 바로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JBK 랩이 해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보통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몸에 좋긴 한데 되게 불안정해서 흡수율이 5%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JBK 랩이 특허 기술로 이 안토시아닌을 보호해서 안정성과 흡수율을 말도 안 되게 높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JBK 랩은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던 영양제 회사에서 연구개발에 모든 걸 쏟아붓는 신약개발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아까 보셨던 그 끔찍한 이익 하락,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겁니다. 영양제 사업에서 번 돈을 전부 신약 개발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정말 야심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용암, 알츠하이머병, 정말 현대의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장 어려운 질병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큰 도박에는 당연히 엄청난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특히 회사가 이렇게 방향을 틀기 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딜레마에 빠진 거죠. 시간을 조금 돌려서 2021년으로 가보면요. 주요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주당 약 12,000원으로 평가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탄탄한 영양제 사업을 보고 투자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R&D 비용 때문에 이익은 뚝 떨어졌고 현재 시장 가격은 주당 5,500원 수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이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어요. 일단 이익이 낮으니 IPO, 즉 상장이 어렵죠. 그럼 초기 투자자들은 돈이 묶여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압박을 받게 되고요. 설사 나중에 상장을 한다 해도 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오버행 리스크라는 폭탄을 안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R&D 비용은 계속 나가고 매출은 여전히 단일 브랜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 정말 첩첩산중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JBK 랩의 현재 상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사실상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회사가 공존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영양제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전부 받아서 미래에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신약 개발 벤처가 있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아닙니까? 과연 이 선택은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영리한 전환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무모한 도박일까요? 성공하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하겠지만 실패하면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견고한 성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JBK랩의 이야기는 안정적인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카나프 테라퓨틱스, 면역의학 카나프 테라퓨틱스 시작합니다. 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 바로 곧 상장을 앞둔 카나프 테라퓨틱스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아직 수익도 내기 전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는지, 그 눈부신 약속과 또 냉정한 현실은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익도 못 내는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에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내용인데요. 먼저 카나프,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 이른바 스마트 폭탄 기술이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암이나 실명 같은 질병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또 어떻게 위험은 줄이면서 사업을 하는지 그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도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기업 가치 문제와 그래서 기회는 뭐고 위험은 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바이오 강자의 등장이죠. 실험실 벤치에서 출발해 이제 곧 주식시장에 오릅니다. 와, 이 속도 좀 보세요. 2019년 2월에 회사가 세워졌는데 불과 6년 만에 굵직한 기술 이전 계약을 5건이나 성사시켰어요. 게다가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 1분기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두 번째,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가치죠. 스마트 폭탄 신약 기술. 질병과 싸우는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기술인데요. 티칸 플랫폼이라고, 이거 쉽게 말하면요, GPS가 달린 스마트 폭탄 같은 거예요. 기존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깨워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 암세포 주변 그 종양 미세 환경 안에서만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확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 ADC 플랫폼은 말 그대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체라는 목마에다가 아주 강력한 독성 약물을 딱 실어서 암세포 안으로 슬쩍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펑 하고 약물을 터트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카나프만의 독자적인 연결고리 기술인데요. 이 덕분에 약물이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고 목표물까지 안전하게 배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죠. 예전 방식은 정밀도가 떨어져서 온몸에 독성이 퍼지는 그런 무차별 폭격에 가까웠다면 카나페 방식은 정밀 타격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로 대체 뭘 만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섹션, 바로 암과 실명 질환을 정복하기 위한 제품, 즉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파트너들 이름만 봐도 쟁쟁하죠? 오스코텍, 동아ST, 유한양행, GC녹십자. 다들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과 손잡고 다양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기 맨 위에 KMP402는 이미 미국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갔어요. 회사의 기술력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항암제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KMP1101이라는 약물은 지도상 위축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이게 실명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 약의 목표는 기존 치료제보다 더 똑똑하게 질병을 일으키는 경로만 딱 골라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이른바 계열 내 최고 신약, 즉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기서 이 회사가 얼마나 똑똑하게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은 피하면서 어떻게 돈 걱정 없이 혁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카나프의 전략 진짜 영리해요. 한번 보세요. 1단계, 일단 자체적으로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요. 2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 임상을 통해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딱 증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 3단계가 핵심인데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 리스크를 직접 다 짊어지는 대신에 기술 자체를 큰 제약사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딱 전형적인 기술 중심 바이오테크의 모습입니다. 2023년까지는 매출이 빵원, 그러다가 올해부터 기술 이전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약 42억 원의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워낙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흑자를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이 IPO 기업 가치 논쟁입니다. 이 대단한 약속, 과연 얼마짜리로 봐야 할까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이 약속의 가치, 대체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카나프가 시장에 제시한 목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2,060억 원에서 2,580억 원 사이입니다.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야심찬 목표죠. 바로 여기가 논란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카나프는 4년 뒤, 그러니까 2028년에 벌어들일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금의 몸값을 계산했어요.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거죠.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는 누굴 데려왔냐면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거대 제약사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미래의 희망이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실적인데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 셈이죠. 그래서 시장의 비평가들이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치 평가는 가치의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실제 가치보다 너무 부풀려진 뻥튀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이 회사의 밝은 약속과 또 조심해야 할 잠재적 위험, 긍정론과 비관론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버행 위험이라는 걸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장하자마자 나 팔래 하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 물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려 전체 주식의 40.7%에 달합니다. 만약 이 물량이 상장 초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투자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모든 신약 개발사가 그렇듯 임상시험이 삐끗하거나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죠.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논란이 되는 이 높은 몸값을 상장 후에 시장이 받아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워낙 핫하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들 뛰어들어서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물론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확실합니다. 첫째, 지신옥 집사나 유한양행 같은 든든한 파트너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점. 둘째, ADC나 면역 항암제 같은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시키면서 실력으로 증명해 왔다는 점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카나프는 분명히 뛰어난 기술과 영리한 전략을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강력한 약속이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도 실수는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선택, 결정,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절대로 묻지마 투자 금지, 몰빵 투자 금지, 신중한 결정을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